알츠하이머 진단서 위조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에서 2억 원이 증발한 날이었습니다. 위임장과 대출 확인서가 가족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가상의 전세계약서까지 등장했습니다. 아들은 모든 서류를 혼자 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기 행각은 어떻게 들통나게 될까요? 아버지 치료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날 제가 평생 모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였죠. 남편의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은 우리 가족에게 천천히 스며드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건망증이라고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하시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 이제는 제가 조금 더 챙겨드려야 할 때라고요. 병원에 데려간 것도 아들 민석이와 딸 수진이의 적극적인 권유 덕분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요즘 너무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큰일 나기 전에 꼭 봐야 돼요. 민석이는 진지한 얼굴로 전화했고 수진이는 직접 병원 예약을 도와주겠다고 했죠. 아이들이 이렇게 아버지 걱정을 해주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돕고 지켜왔으니까요. 진단 결과를 봤던 날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은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초기 단계지만인지 기능 저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앞으로 재정관리나 중요한 결정에 더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요. 그 자리엔 저와 수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회사 일이 있다며 오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진단서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조금 굳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 이거 일단 제가 잘 보관할게요. 아빠 보시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빠한테도 좀 의논해서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수진이 말이 맞다는 생각의 진단서 원본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복사본 한 장만 받아서 집에 두었죠. 그게 제가 본 마지막 원본이었을 거예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석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 지연이도 함께였죠. 진지한 표정으로 거실 테이블에 앉더니 아버지, 치료와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병원비도 점점 늘어날 거고 약값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상태로는 뭔가 중요한 서류에 도장 찍거나 하시기도 위험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공동명의 통장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요? 민석이는 미리 준비해온 은행 안내 책자를 펼쳤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동계좌, 남편님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였죠. 지연이는 옆에서 살짝 어르신을 모시는 일이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요양원 같은데 대한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무슨 큰일을 저지르시기라도 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죠. 저는 그 말이 조금 불편했지만 아이들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상태를 생각하면 민석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요즘 가끔 제가 누군지 물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엄마 믿고 맡기세요. 제가 다 책임지고 관리할게요. 수진이도 같이 참여할 거고요. 우리 산모자가 힘을 합치면 아버지도 편하게 모실 수 있을 거예요. 민석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고 수진이도 전화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평생 바라던 가족의 화목함이 그 순간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행에 갔습니다. 민석이, 수진이 그리고 저. 남편도 데리고 갔는데 민석이가 아버지 치료비 관리 잘하라고 도장 좀 찍어야 해요 라고 부드럽게 설명하자 남편은 무심코 그래 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남편과 제 명의의 민석이와 수진이가 공동관리인으로 등록되었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일단 아버지 명의로 된 기존 예금 통장에 있던 돈은 관리하기 편하게 여기로 좀 옮길게요. 그리고 아버지 치료비나 집 수리비 같은 건제가 확인해서 바로바로 처리할게요. 엄마는 힘드시니까 큰일은 저희가 하죠.
저는 고마운 마음의 남편의 주 통장에 있던 약 8천만 원가량의 예금을 새 공동명의 통장으로 이체 않은 서류에 동의했습니다. 그 돈은 평생 저희 부부가 모은 보험금과 남편의 퇴직금 일부였죠. 그날 저녁 수진이가 저에게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통장 만든 거 저 사실 좀 마음에 걸려요. 오빠가 너무 적극적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제가 통장 거래 내역 알림 서비스라도 같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제 핸드폰 번호도 등록해 놓을게요. 저는 수진의 세심함이 고마웠습니다. 그 딸이 하나 더 체크해주면 안심이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병원비와 약값이 나갈 때마다 민석이는 꼭 가족 단톡방에 영수증 사진을 올리며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3월 병원비 75만 원 납부했습니다. 이번 달 인지기능 약값 32만 원 결제했어요. 투명해 보였습니다. 지연이는 가끔 단톡방에 요양원 속의 그린 아침에 노인 보호자 스트레스에 관한 기사 링크를 올리곤 했죠. 다른 친척들도 다 보는 단톡방이었기에 저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저 아이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기존에 처방받던 인지기능 약물의 효과를 보기 위해 MRI 검사를 추가로 해보자는 권유를 하셨습니다. 비용이 120만 원가량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황했지만 필요한 검사라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공동명의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한 달 사이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로 1,000만 원 돈을 썼을 테니 7천만 원 정도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잔액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액 1, 254, 320원. 순간 멈칫했습니다. 뭔가 오류가 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만에 7천만 원 가까운 돈이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요? 병원비 영수증으로 올라온 건 고작 몇백만 원이었는데 심장이 막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석아, 엄마가 통장 잔액을 봤는데 돈이 거의 없더라. 무슨 일이니? 큰 금액이 나간 내역이 있니? 전화 놔둔 민석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그거 설명드려야 했는데 아버지 치료비랑 앞으로 요양원 예약금 때문에 좀 큰 금액이 나갔어요. 게다가 집이 오래돼서 보일러 교체도 급하게 해야 했고 제가 내일 시간 내서 자세히 보고 드릴게요. 지금 회의 중이라서. 말이 빠르고 약간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그럴싸한 이유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내일 설명을 들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앉아있는데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오빠랑 통화하셨다고요? 저한테는 별말 없이 회사 일로 바쁜다고만 하고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통장 잔액에 대한 불안감을 수진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는 즉시 전화가 왔죠. 엄마 그건 정말 이상해요. 보일러 교체는 제가 들은 바도 없고 요양원 예약금은 아직 우리가 얘기한 적도 없는데요. 엄마 제가 내일 은행에 가서 거래 명세서부터 출력해 볼게요. 제가 공동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가능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실한 의욕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감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마 내 아이들이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이 더 컸죠. 아직은 실수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한이 출장이 급하게 잡혔다며 며칠 후에 뵙겠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집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배달원이 등기우편을 전달해 주더군요. 보내니는 빈원 은행 신용관리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내는 대출거래
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죠. 내용은 우리 집을 담보로 이 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으며 해당 대출금이 공동명의 계좌번호 끝자리로 입금되었다는 요약문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붙잡은 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대출? 우리가? 남편이?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걸 스스로 처리할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역시 서명이나 도장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문득 한 달 전 은행에서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 떼민석이가 남편에게 다른 서류도 좀 처리해야 해요 라며 추가로 서류 더미에 도장을 찍게 했던 기억이 스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무심코 도장만 찍으셨죠. 저는 그게 그저 통장 관련 서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딸 수진이라고 떠 있었죠. 전화를 받자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은행에서 나왔어요. 거래 명세서를 뽑아봤는데 엄마 들어보세요. 한 달 전 공동계좌로 이 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출처는 비난은행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그 입금된 이 억 원이 입금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쪼개져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출금은 5천만 원 오빠 계좌로 바로 이체됐어요. 수진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제 가슴을 후려갈기는 것 같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더 무거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제가 오빠 집에 몰래 들어가서 오빠 진단서 원본을 찾아봤어요. 오빠 서랍에 숨겨져 있었는데 원본에는 우리가 본 복사본에 없던 문구가 하나 더 있었어요. 환자의 인지 저하로 인해 향후 재산 관리 및 중요한 법적 결정에 있어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선임이 고려되어야 함이라고 오빠가 그 부분을 가리고 복사했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숨이 가쁘기만 했죠. 내 아이가? 내 아들이 그의 아버지 병을 이용해? 그리고 내 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걸까? 수진의 목소리가 계속되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에 못을 박는 듯 했습니다. 엄마 더 무서운 건 수진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2억 원이 입금된 이후 거에 매일같이 큰 금액이 출금됐다는 거예요, 엄마. 오빠 계좌로 간 5천만 원 말고도 3천만 원, 2천만 원, 또 5천만 원 출금 내역에 적힌 내용은 하나같이 요양원 계약금 병원비, 선납주택 수리비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빠가 다니시는 병원에 전화해 봤더니 선납한 병원비 같은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도 아직 예약된 곳이 없다고요. 저는 부엌 식탁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럼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간 거니? 제가 오빠 계좌로 간 5천만 원은 오빠가 투자한다고 했던 그 회사 계좌로 바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출금들, 엄마 오빠가 최근에 차를 바꿨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며느리 언니 지연 씨가 친정 어머니 병원비를 대신 냈다는 소문 들으셨죠? 그게 아마 그 돈일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의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차도 사고 시댁 싣고 병원비까지 냈다는 말입니까?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치료비라는 이름으로 제 눈을 속이며 저도 사실은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오빠가 저한테도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나이 드셔서 관리 못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그래서 진단서 원본을 저한테 맡겼을 때도 아빠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 걸 엄마가 알면 너무 힘들어하실 거야. 우리가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죠. 저도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수진의 고백에 저는 또 한 번 멍해졌습니다. 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서도 오빠와 함께 저를 그의 아버지를 속였던 거였습니다. 그 우리가 조용히 처리하자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돈을 미리 빼두자는 뜻이었을 테죠. 엄마 지금이라도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명세서 사진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기고 잠시 후 수진이 보낸 세밀한 거래, 내역 사진들이 휴대폰을 도배했습니다. 이 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고작 한 달 만에 조각조각 나누어져 사라진 발자취였습니다. 요양원 계약금 3천만 원은 오후 2시 병원비, 선납 2천만 원은 다음날 오전 10시 마치 예정된 스케줄처럼 짜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문을 열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실례합니다. 지난달에 세대주님께서 제출하신 주택 전세 계약 파기 신청서 관련해서 연락이 왔는데요. 임차인분이 계속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세 계약 파기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자가입니다. 전세 같은 건 없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 전세 계약 같은 건 없는데요. 직원분도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 세대주님 도장이 찍힌 서류가 제출됐다고 임차인 성함이 김지성이라고 돼요.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김지성, 저는 머리를 굴렸지만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직원분은 서류 사본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 해지 동의서라는 제목 아래 남편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란에는 김지성이라고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계약 일자는 불과 3주 전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차인분이 계속 연락이 두절이라 위험하다 싶어서 직접 찾아뵙게 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요. 세대주님께서 직접 제출하신 게 아니었다면 사기일 수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떠나고 저는 그 서류사본을 붙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 1억 2천만 원? 김지성?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며느리 지연이의 친정 동생 이름이 지성이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명절에 한번 본 적이 있었죠. 그때 지연이가 우리 지성이 전세 구하는데 힘들어한다고 투덜거리던 기억이 스치고 말았습니다. 혹시 그 생각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은 대출금을 빼돌렸고 며느리는 그 돈으로 친정, 동생을 위해 우리 집에 가상의 전세 계약을 만들었을까? 그렇게 해서 1억 2천만 원이라는 보증금 명목에 돈을 또다시 챙긴 걸까?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들어 아들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었지만 곧바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계적인 안내음이 저의 불안을 배가시켰습니다. 그러자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민석이가 아니라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단톡방이 아닌 개인적으로 걸어온 전화였죠. 어머니 계시죠?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딱딱하고 무뚝뚝했습니다. 그래. 지연아, 어머니 우리 민석이 요즘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밤잠도 못 자고 회사 일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무슨 오해를 하셨는지 수진이까지 불러서 통장을 뒤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나쁜 마음으로 한 일도 아닌데 이렇게 의심을 받으니 정말 섭섭하네요. 아버지 병원 비요양원 일집 수리, 그 모든 걸 우리 민석이가 혼자서 떠안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소한 걸 가지고 가족을 불신하는 거예요? 사소한 게 아니야, 지연아.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2억 원 대출이 뭐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전세 계약은 대체 뭔지, 이게 어디가 사소해? 어머니 그건 다 아버지를 위한 거였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집이라도 확실하게 지켜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석이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한 일인데 어머니는 그런 민석이 마음 하나 이해 못해요? 주변에서 다 우리 집 이야기 하고 다닌다고요. 알츠하이머 걸린 노인네 집은 담보대출도 안 해준다, 빨리 안 처리하면 집 날라간다, 이렇게 소문 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데. 지연이는 목소리에 울먹임을 섞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인지 진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연극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나시면 정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불쌍하고 저희도 이제는 손을 떼고 싶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제가 잘못한 것처럼 제가 편협하고 감정적으로 나와서 자상한 아들과 며느리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것집을 지키기 위한 것. 소문이 무서워서 제가 조금만 약해지면 그 말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 정도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진이 보낸 거래 내역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전세계약 해지 서류 지연이의 전화 내용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잠든 남편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그분은 자신의 이름과 도장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합리화하거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의 모든 거래 내역 원본을 발급받고 그 요양원과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해보려 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 창구 직원에게 설명을 하자 직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들여다보더니 잠시 자리를 비우고 지점장을 불러왔습니다. 고객님 일단 확인해 드리자면 이 계좌의 대출금, 입금 및 출금 내역은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시스템상에는 나타납니다. 다만 지점장이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요양원 계약금 3천만 원, 출금 시입금 받은 쪽 계좌 명의는 빈원, 요양병원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네요. 병명은 지연 인테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연 인테리어. 저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의 동생 김지성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이름이 지연 인테리어가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명함을 받아서 어디에 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선납 명목의 이 1,000만 원은 수진 한의원이라는 곳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지점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수진 한의원, 제 딸 수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진이가 한의원을 운영한다고?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수진이도 이 돈 흐름에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빠의 계좌로만 돈이 갔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녀 자신의 계좌 아니면 그녀 이름의 사업체 계좌로도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죠. 고객님 정말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지점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출 실행 당시 제출된 서류 중에 법정 대리인, 권한 위임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환자 본인의 인지능력 저하를 이유로 받을 분께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위임장에 동의한 가족의 서명란에 고객님의 서명도 되어 있었습니다. 제 서명이라고요? 저는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저는 그런 위임장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서류 위조 사건입니다. 은행 측에서도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어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시고 법률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대출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점장의 조언대로 경찰서를 향해 걸어가야 했지만 두 다리는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지금 은행에서 나왔는데 수진 한의원이라는 곳이 뭐니? 병원비 명목으로 이 1,000만 원이 그쪽으로 입금되었다는데 전화나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제 계좌로 바로 돈이 들어오면 너무 눈에 띄니까 일단 제가 예전에 잠깐 생각해봤던 한의원 이름으로 된 계좌를 만들어서 거쳐가게 한 거예요. 그냥 통장 하나 더 만든 거죠. 실제 한의원은 없어요. 통장 하나 더 만든 거라고? 저는 참을 수 없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는데? 수진아, 너 진짜 엄마를 속인 거니? 오빠 계좌로만 갔다고 그렇게 확신하더니.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그 돈은 오빠가 다시 가져갔어요. 제가 그 통장 카드를 오빠에게 줬거든요. 오빠가 투자할 곳이 있다면서 빨리 옮겨야 한다고 조르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투자, 그 5천만 원의 행방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어디에 투자한다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함께 한 거야? 너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아빠 진단서 원본도 숨기고? 저는 차마 내뱉기 힘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수지는 다시 침묵하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정말 큰일 난다고 하셨어요. 회사에서 큰 빚을 지셨는데 그걸 갚지 않으면 집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아빠 집이 담보로 잡힌다고. 그래서 아빠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본전을 찾으면 다시 집에 넣어드린다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엄마가 아시면 반드시 반대하실 거라고 그래서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고. 그래서 너는 그 말을 믿은 거야? 저는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라는 게 뭔데? 지연이 동생 회사로 들어간 3천만 원은? 김지성이라는 사람한테 세에 놓았다는 전세 계약은 다 뭐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빠가 복잡한 사업 관계가 있다고만 하시고 자세히는 말씀 안 해주셔서 저는 그냥 오빠를 믿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말씀하시길 엄마, 아빠 연로하셔서 앞으로 돈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잘 모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저도 그게 맞는 말 같았어요. 저는 전화를 그만 끊고 싶었습니다. 딸의 그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은 변명이 모든 것을 알고도 눈 감아준 공범의 변명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위임장은 뭐니? 은행에서 아빠 대리인 권한을 오빠에게 줬다는 위임장에 엄마 서명도 되어 있다는데 그건 수진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오빠가 서류를 만들어 오셨는데 엄마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엄마 서명 연습 많이 해서 잘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대신 써드렸어요. 오빠가 정말 급하다고 엄마가 아시면 크게 싸우실 거라고. 너까지.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딸이 직접 어머니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마지막 남은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 거야. 은행에서도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어. 안 돼요, 엄마. 수진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빠가 감옥에 가요. 우리 가족이 다 무너져요. 엄마 제발 조용히 합의하자고요. 오빠가 돈을 다 돌려놓을 거라고 했어요. 언제? 어떻게?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 투자한 돈이 언제 돌아온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 걸린 이 1억 원 대출은 어떻게 갚을 건데? 수진아, 이건 합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이건 범죄야. 전화를 끊은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로서랍에서 남편의 도장함을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남편의 인감도장과 은행, 도장 몇 개에 쌓인 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분명히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증 발급용 인감도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 민석이 아니면 딸 수진이가 집에 왔을 때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진동함에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오늘 친정 동생 지성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집 전세 놓은 집에서 나가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짜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대요. 지성이 당황해서 전세 계약서를 보여줬더니 그 사람들이 그 계약서는 위조됐다고 부동산 중개인도 가짜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민석 오빠 연락이 안 되네요. 단톡방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지연이의 친정어머니가 그럼 우리 지성은 뭐가 되는데? 보증금 1억 2천은 어떻게 하고? 라고 했고 다른 친척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온몸이 식었습니다. 가상의 전세 계약, 그 계약서를 이용해 아들 민석이가 1억 2천만 원이라는 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또 어디론가 빼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집주인이라는 사람들의 등장은 아마 그 집이 이미 다른 담보대출에 걸려 있거나 민석이가 이중으로 계약을 한 증거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톡방에 답장을 하지 않고 바로 아들 민석이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꺼져 있지 않았습니다. 통화음이 울리자마자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민석의 목소리는 피로에 짓눌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민석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지연이 동생 일도 있고 은행에서 확인한 모든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엄마 저 지금 그걸 처리하러 왔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엄마 일이 좀 커졌어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2억 원 대출이죠. 서류 가짜 계약서. 그걸 실수라고?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들어보세요. 민석의 말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침착하고 오히려 저를 달래는 듯한 어조가 되었습니다. 저도 다 엄마를 생각해서 한 일이에요. 아버지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앞으로 요양원 보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 혼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 돈으로 아버지를 최고의 요양원에 모시고 엄마는 여유롭게 지내시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투자한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좀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모든 거짓말과 위조는 다 우리를 생각해서 한 일이란 말이냐? 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좀 늦어지고 있는 투자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데? 5천? 3천? 1억 2천? 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직접 설명드리러 갈게요. 하지만 엄마 제발 경찰 같은 데는 가지 마세요. 가면 정말 우리 집안이 망합니다. 아버지도 결국 노인정으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체면을 좀 생각해 주세요. 체면? 저는 그 말에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네가 체면을 생각했다면 이런 짓을 하지도 않았을. 민석 아내가 무너뜨린 건 체면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야. 내 아버지와 엄마에 대한 신뢰를 우리의 터전을. 엄마. 민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저를 불신하시죠. 저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몰아세우시는 건가요? 아버지도 병들어 가시는데 엄마는 그냥 집에 앉아서 저만 나쁜 놈으로 만드시고 제가 만약 감옥에 간다면 그건 엄마가 보낸 쯔가시.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빚쟁이일까? 두려움에 문을 열었더니 낯선 중년 남자 두 분이 서 계셨습니다. 한 분은 정장을 다른 한 분은 소탈한 복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님 맞으신가요? 정장을 입은 분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업업무법인의 변호사 최창수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의뢰인인 김지성 씨고요. 김지성, 며느리 지연이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인사만 하고는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실은 제 의뢰인 김지성 씨가 큰 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아서요.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지성 씨는 얼마 전 이 집을 전세로 들어오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의 진짜 소유주님을 만나 뵈었더니 그분은 그런 계약에 대해 전혀 모르신다고 하시더군요.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도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중개업소도 실체가 없는 가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 돈은? 그 돈은 계약상 대리인이라고 자칭한 이민석 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분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의 법적 소유주님이신 분께서도 그 계약에 대해 아무런 동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민석 씨 행위는 명백한 사기 임여의조 문서 행사죄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소유주님께서도 함께 피해자이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연락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서 현관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 계약은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알고 계셨을 리가 없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이민석 씨가 부모님의 도장과 서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 최창수 선생님과 김지성 씨를 집으로 모시고 모든 서류와 증거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남편의 진단서, 복사본 공동명의 통장 거래 내역서, 은행에서 받은 대출 확인서 관리사무소에서 건네받은 전세계약 해지 서류 4본까지. 변호사님은 각 서류를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조된 권한위임장으로 실행된 이 억원 대출에 대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출 무효 소송을 준비하는 것. 둘째, 아드님과 며느님 그리고 따님의 행위에 대해 사기 및 위조문서 행사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죠. 물론 김지성 씨의 고소와 함께 진행되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 모든 걸 전혀 모르십니다. 상태가 더 나빠지면 안 되는데 소송과 경찰 조사, 소식을 들으시면 큰 충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정법원에 친족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변호사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의 인지능력 저하를 증명하는 진단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따님이 보관 중이라 하셨는데 가능하시다면 저는 그제야 진단서 원본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수진이는 그걸 숨기고 있었고 아마도 민석이의 금고에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달려가서 난투를 벌일 힘도 그럴 의지도 없었어요. 대신 변호사님의 조언을 따라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접수만으로도 수진이와 민석이를 압박할 수 있고 진단서, 원본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될 테니까요. 경찰서에서의 신고 접수는 생각보다 냉정하고 절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경위님은 제가 제출한 증거사본들을 받아 보시고 중간중간 질문을 하셨어요. 특히 위임장 서명 위조와 인감도장 도용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도명백한 범죄 혐의가 포착됩니다. 아들님과 딸님을 소환하여 조사할 테니 연락이 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원본은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보다는 담담한 절망이 목소리를 감쌌습니다. 수진아, 엄마 지금 경찰서에서 나왔다. 아빠 진단서 원본 그리고 오빠가 빼갔을 아빠. 인감도장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 네가 가져오든 오빠에게 말해서 내놓게 하든 내일 오후까지 집에 없으면 경찰서에서 직접 찾아갈 거야. 이건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야.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허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 수진아. 내 오빠가 저지른 일은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어. 김지성 씨가 고소했고 은행도 조사에 나섰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야. 네가 진짜 우리 편이라면 마지막으로 엄마를 도와줘. 전화를 끄는 저는 집으로 들어와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TV를 보며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지만 제 손을 잡자 반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붉고 부었고한 손에는 작은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열어보니 남편의 진단서, 원본과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단서 원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법정 대리인 선임 권고 문구가 뚜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는 오지 않겠대요. 수진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변호사 선임해서 맞선다고. 알겠다. 저는 봉투를 받아 쥐었습니다. 들어올래? 마지막으로 엄마랑 아빠랑 얘기나 하자. 수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엄마. 저도 오빠를 도왔고 엄마 서명을 위조했어요. 저도 범인이에요. 그녀는 뚜벅뚜벅 계단을 내려가더니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 집에서의 관계에서 영원히 도망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변호사님의 동행하에 가정법원에 친족 후견인 선임 신청을 했고 저는 남편의 후견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 무효 소송과 민석이를 상대로 한 사기 및 위조문서 행사고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민석이의 회사 빚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수억 원의 개인 보증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모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디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를 또 다른 사기성 투자에 쏟아부은 것이었습니다. 지연 인테리어로 간 3천만 원은 사실 며느리 지연이의 친정집 보수 비용이었 고수진 한의원. 계좌로 간 2천만 원은 수진이의 결혼자금 명목으로 민석이가 다시 인출해 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친정으로 돌아갔고 곧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침묵으로 가득 찼고 친척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이야기가 오갔지만 더 이상 저에게 직접 묻거나 연락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법원에서의 첫 재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후견인으로서 그리고 피해자로서 법정에 섰습니다. 반대편 피고인석에는 아들 민석이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뻔뻔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그는 자신의 행동을 가족을 위한 선택의 투자 실패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님이 제출한 은행 기록 위조 서류, 감정 결과, 김지성 씨의 진술 그리고 며느리, 지연이의 증언까지 사이자그의 변명은 힘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은 중간 판결에서 남편의 인지능력 저하를 고려할 때 위조된 권한 위임장으로 실행된 대출,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은행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민석이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민석이에 대한 형사재판은 유죄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집에 걸린 대출은 무효가 되었지만 은행에 이미 제공된 담보 설정 자체가 완전히 말소되기 전까지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남편의 후견인 권한을 이용해 작은 전셋집을 구하고 우리 집은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돈으로 대출 자녀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고 남은 금액으로 남편과 제가 조용히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집을 내놓기 전날 저는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정원을 돌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집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셨지만 따뜻한 볕이 드는 정원을 보시며 무척 편안해하셨습니다. 여기 좋다. 남편이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여긴 좋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조금 더 편한 데로 이사갈 때까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손을 더욱 꼭 잡으셨습니다. 그 순간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배신이 스쳐 지나갔지만이
손길만은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처분되었습니다. 법적 문제가 정리된 부동산이어서 매수인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사실을 아는 투자자분이 적정 가격에 구매하겠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은행과의 모든 잔여 절차를 마치고 교외의 조용한 단지에 작은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나라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마음 편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새 집에 옮겼고 저는 남편의 사진 액자와 함께 가져온 소박한 가족 사진 한 장을 새 집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우리 부부와 어린 민석이와 수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의 최종 선고는 그로부터 2달 뒤에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사기 및 위조문서 행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듣는 그의 등 뒤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수진이는 재판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정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법정 피고인 석에 서 있는 모습은 아직도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광경이었지만 더 이상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라 법 앞에 선 범인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올 때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이가 왔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가 모은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저는 봉투를 받아 열어보지도 않고 그녀의 손에 다시 놓았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법이 정한 대로 질 엄마가 받을 돈이 아니란다.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돌아올 집은 없어.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집도 그때 우리 가족도 이제 없어. 네가 갈 길을 가는 게 나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로 오랫동안 서 있다 가휙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서서히 진행되었지만 작고 안전한 공간에서 제가 곁에 있어드리니 불안해하시는 횟수는 줄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후에는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때로는 제 이름을 잊어버리시기도 했지만 제가 미소 지으면 언제나 따라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느 가을 나루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필체는 수진이의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긴 사과의 말과 함께 작은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병원비라고 적힌 그 수표는 그녀가 정말로 모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수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명목으로 우리 통장에서 사라졌던 이 1,000만 원이 아닌 정말로 아버지 병원비로 쓰일 이 작은 금액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표를 병원비로 사용하지 않고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저버린 신뢰의 조각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노을이 창가에 비칠 때쯤 저는 남편의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는 잠든 듯 고요히 계셨습니다. 정원에서 낙엽 하나가 바람에 날려 들어와 문턱에 살짝 멈추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그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계절도 그 낙엽처럼 한번 떨어져 새로운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은 다시 날아가더니 조용한 거리, 저 멀리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